7주차 이제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로 치면 2교시고요. 7주차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구조라든가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하고의 경우는 이동상이 기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기체를 운반 기체를 통해서 우리 시료가 휘발이 되면 그 휘발된 물질을 운반 기체가 끌고 같이 이동을 하면서 고정층을 지나면서 이제 그 특성에 따라서 분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분리돼서 나오는 물질을 측정하는 검출하는 검출기 종류는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 물질이 어떠한 물질을 대부분 포함했을까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로겐적 화합물, 염소라든가 불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화합물들이 있는 경우에는 EC 디텍터, 즉 전자를 갖다가 이렇게 감지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그런 ECD를 갖다가 활용한 그런 디텍터 또는 뭐 인이라든가 또는 뭐 플로르라든가 그런 종류에 따라서 또는 일반적인 유기화합물이라든가 이런 종류에 따라서 디텍터도 바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그런 이제 개요를 갖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이동상으로서 기체를 사용하는 데 반해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이동상을 액체를 활용한다는 점이 다른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면은 그냥 LC,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썼으면 좋을 텐데 앞에다 HP라는 것을 붙였어요. 그래서 High Performance, 즉 고효율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인데 굉장히 그 성능이 좋은 고효율의 그런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HPLC라고 일반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고효율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인 HPLC를 이용해서 시료를 분석하는 그런 과정, 그런 원리를 갖다 먼저 이제 살펴보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쪽에 맨 왼쪽에 주황색 혹은 파란색, 녹색, 노란색 등의 각종 다양한 그런 이제 용매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저 용매가 결국은 이동상인 거예요. 그래서 시료가 어떠한 특징을 더 갖느냐에 따라서 저 용매 중에 어떤 거를 쓸까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극성이 높은 그런 시료인 경우에는 극성이 높은 그런 용매를 쓰는 거죠. 극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물처럼 예를 들어서 그 전하를 즉 음전하를 갖다 좀 강하게 띄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극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래서 극성이 높은 용매를 활용해서 그래서 같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 분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극성이 낮은 주로 이제 유기화합물들 탄화수소 계통의 유기화합물들은 극성이 낮은 그러한 그 이동상 즉 용매를 갖다 써서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하는 것이 훨씬 분리 효율이 높게 되는 거죠. 물론 그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뭐 같이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쪽에 용매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용매가 들어가는 그런 와중에 여기 보시면은 인젝터라고 하고 있죠. 인젝터라고 하는 데서는 시료를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럼 그 시료는 저기서 들어온 그러한 이제 용매에 의해서 딸려가면서 그러면서 이 안에 여기 안에 칼럼을 갖다 지나가면서 이제 분리가 되죠. 그 특성에 따라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리돼서 나오는 물질을 먼저 나오는 물질부터 차례대로 감지를 해내는, 즉 검출을 해내는 그것이 이제 디텍터인 거죠. 뭐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게 이제 분석기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종 나오는 각 성분별로 나뉘어져서 나오는 물질들을 갖다 분석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HPLC, 즉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주입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시료를 갖다 이제 집어넣는데 그 시료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도 이제 그랬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칼럼이 고정층 형태의 충전 칼럼이냐 아니면 모세관 형태의 캐필러리 칼럼이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사실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굉장히 HPLC라고 그랬잖아요.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료를 한 번에 여러 개 집어넣고 그리고 1번 시료 분석, 2번 시료 분석, 3번 시료 분석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료를 갖다가 이제 집어넣는 것이 1번 시료, 2번 시료, 3번 시료 이렇게 탁탁탁탁 넘어가면서 순차적으로 흡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료를 갖다 집어넣는 스타일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형태이냐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을 써놨죠. 베이직 마라톤 스타일이냐 이거지. 꾸준하게 계속 시료를 하나씩 집어넣는 거냐. 여기는 트라이애슬론이에요. 트라이애슬론이니까 뭐예요? 3종 철인 경기. 그쵸? 한 번에 여러 개를 갖다 이제 한꺼번에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다스. 뭐든지 다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시료를 어떤 방식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상품에 그렇게 이제 이름을 갖다 이제 붙였을 뿐인데요. 그렇게, 시료를 갖다가 주입하는 방식도 달라진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이제 분리관은 저기 이제 스펠이 잘못되어 있는데 스탠다드 칼럼 하드웨어겠죠. 스탠다트가 아니라 잘못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칼럼을 갖다 이제 지나가면서 분리관을 지나가면서 결국은 이동상이 시료를 갖다 이제 끌고 가고 쭉 지나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물리화학적 특성에 의해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지나가는 녀석은 빨리 빠져나올 테고 천천히 가는 녀석은 천천히 그 다음에 아주 저기를 갖다 통과하기 어려운 녀석은 천천히 제일 나중에 이제 분리가 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분리관을 이제 통해서 나오는데 분리관 안에는 고정층인 경우에 저러한 충전물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공성인 그런 충전물이 채워져 있을 때도 있고, 요거는 이제 다공성이 아닌 그런 이제 충전물들이 채워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어떠한 충전물을, 어떠한 그런 구조를 가진 충전물을 쓸 것이냐 또 달라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코팅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예. 코팅을 해서 이제 쓰기도 하기 때문에 코팅하는 것이 코팅하는 것과 그래서 친화력이 잘 어울리는 그런 충전물을 갖다 이제 쓰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안에가 완전히 비어 있고 겉에만 입자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다양한 유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관을 갖다 통과해서 나올 때, 그럴 때 정지상이 순수하게 칼럼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등등처럼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또는 어떤 판형 크로마토그래피, 다 이거는 액체가 이동하면서 그러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앞 시간에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종이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씨를 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잉크로 이제 글씨를 써놨는데, 그거를 용매에다 이렇게 담그면은 용매가 쭉 모생한 현상에 의해서 종이를 갖다가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잉크로 이렇게 점을 찍어 놓으면은 그 잉크를 같이 수용성이니까 끌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종이의 고정층과 이 물의 이동상이 같이 이렇게 쭉 이동상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그런 특성에 의해서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시료들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될 텐데, 바로 그런 특성들에 의해서 정지상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동상이 기체냐 액체냐에 따라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고정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요 칼럼을 갖다가 기체가 되든 액체가 되든 운반 물질이죠. 이동상이 쭉 이제 지나갈 건데, 기체나 액체, 시료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렇게 쭉 그냥 빠져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료만 빠져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 시료에 저렇게 A, B, C와 같은 다양한 물질들이 섞여 있을 때 이동상인 기체가 되든 액체가 되든 쟤네들을 갖다가 흘리면서 쟤네들을 같이 시료를 포함해서 나온다면은 이렇게 가면서 조금 더 지나면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B가 먼저, 그 다음에 A가 조금 늦게, C가 제일 나중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동상인 것이죠. 그래서 혼합시료를 이동상의 흐름에 따라서 정지상을 통과시키면서 시료의 구성 성분에 따라서 분리해내는 이제 그런 방법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물질을 갖다가 분석하는 데도 쓰인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관 안에 혹은 어떤 관 안에 무엇을 갖다 채워넣느냐. 이 채워넣은 충전물들, 이 종류에 따라서도 이제 분리하는 특성들이, 분리하고자 하는 성분들의 특성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충전물들이 산화알루미늄을 채우는 경우도 있고, 또는 활성탄을 채우는 경우도 있고, 산화마그네슘을 채우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바로 분배 특성을 이용하느냐, 저 안에 채워져 있는 녀석이 이온 교환 특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녀석이면은 이온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천천히 빠져나오겠죠. 그리고 이온이 아닌 비이온성인 경우는 빨리 빠져나올 테고,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용하기도 하고요. 예. 또 이렇게 그 성질은 물리화학적인 고정상과 이동상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서 걔네들의 물리화학적 특성 중에서 어떠한 성질을 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흡착 특성을 이용하느냐라고 하면은 흡착 크로마토그래피가 되는 거죠. 저기에 입자 고정상들로 되어 있는 입자들이 흡착을 하는 특성들이 강하다. 그러면은 그거에 의해서 그러한 특성에 맞춰서 이제 분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흡착 크로마토그래피. 또 그것이 아니라 이제 분배, 즉 잘 용해가 되느냐, 덜 되느냐, 확산이 되느냐, 덜 되느냐, 이러한 특징에 따라서 저 이용층들하고의 그런 어떤 그 상호 작용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분배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정층이 이온을 갖다가 띄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이온은 붙잡을 테고 한참 붙잡고 있을 테고, 또 같은 이온일 경우에는 빨리 그냥 배척을 할 테니까 이러한 특징에 의해서 이온들을 갖다가 좀 더 이온성인 그런 물질들은 분리하기가 용이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저 고체 입자층이 이렇게 빈 틈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 빠져나갈 수 있는 녀석, 아니면은 저기에 갇혀가지고 못 빠져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는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원리들이 특히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분리 메커니즘에 따라서는 순상이냐 역상이냐, 즉 순리적으로 잘 분리를 하는, 즉 이것은 이제 이게 극성이냐 아니냐, 또는 휘발성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그 특성을 갖다 이용하는 것이, 휘발성인 경우에는 비휘발성인 물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늦게 나오겠죠. 휘발성인 물질이 빨리 나올 테고, 뭐 이런 특성. 또 뭐 극성인 경우에는 극성인 물질에 잘 녹는다고 했으니까는 그래서 빠져나오고, 비극성인 물질은 안 녹으니까 먼저 빠져나온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것들이 더 먼저 빠져나오느냐, 어떤 특성에 의해서 그래서 분리가 더 쉽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충전 입자들이 어떤 이온 교환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크기 배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키랄 분리라고 하는 화합물을, 착화합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형성하면서 그러면서 더 오랫동안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 메커니즘이 이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상인 경우에는 보통 극성에 따라서 이제 분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성이 큰 물질이 가장 나중에 용출이 돼서, 그래서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이제 유형인 거고요. 역상인 경우에는 비극성 물질이 가장 나중에 용출이 돼서 그래서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를 갖다 우리가
순상이냐 역상이냐 뭐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고요. 또 이온교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온화도 이온의 특성을 더 잘 발휘하는 녀석의 경우는 더 뭐 천천히 나온다라든가 또는 그 반대라든가 반대의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화도 차이에 의해서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성질 같은 데 나타내는 거죠. 크기 배제의 경우에는 분자들의 이동 경로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분리가 되고 분자가 큰 녀석이 먼저 빠져나오고 왜? 저런데 끼어 있지는 않을 테니까 입자가 크니까 그냥 슉슉슉슉 빠져나올 거 아니야. 작은 분자가 저렇게 작은 틈 사이에 끼어서 그래서 늦게 빠져나오는 그런 유형이죠. 요건 채로 치는 게 아니라 채로 치는 것 같으면은 작은 입자가 먼저 빠져나오고 큰 입자가 이제 늦게 빠져나올 텐데 요거는 저렇게 안에 틈 사이까지 비집고 들어가. 왜? 그 안에가 충전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틈 사이까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큰 분자가 먼저 용출되고 작은 분자가 늦게 나오는 그런 특성들을 갖다 이제 발휘하고 있고요. 저 안에 충전물을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화합물을 키랄이라는 것은 원래 키로 맞췄을 때 맞춰지느냐 아니냐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착화합물을 갖다가 결합하는 화합물을 형성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안 맞으니까 바로 나오느냐 이러한 특징을 갖다 이제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키랄 분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있을 테고요. 또 칼럼의 경우는 아까도 우리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고정층 칼럼을 쓸 것이냐 거기에 충전시킨 아니면 모세관 형태의 칼럼을 쓸 것이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달라지고요. 또 고정층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실리카를 갖다가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포라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입자를 집어넣을 것이냐 또 뭐 여러 가지 요 입자들의 다 종류예요. 그래서 어떠한 입자들을 갖다 이제 주로 쓸 것인지 이제 유기화합물이냐 아니면은 수상성인 그런 이제 화합물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바로 어떠한 입자들을 갖다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역상을 갖다 이제 분리할 때는 어떤 메커니즘을 쓰는 것이 더 이제 빨리 분리가 되느냐. 그래서 최초 분석 표준품은 유기용매를 쓸 때 용리가 빠른 경우에는 이쪽을 갖다가 활용을 하고 용리가 느린 경우에는 순상 분석법으로 이제 뭐 한다라든가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분리 방법 또는 어떠한 원리를 적용할 것이냐를 갖다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칼럼 선택할 때는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떤 시료를 분석하거나 또 분리하고자 할 때 그 분리 시간을 어느 정도, 즉 분석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이냐. 오랫동안 분석하면 그 물질이 포함하고 있는 아주 미량의 것까지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오랫동안. 그렇지만은 분리 효율, 즉 분석 효율은 떨어질 거예요. 목적하는 물질이 요거는 요러한 물질들을 주로 분석을 해야 되겠다. 또는 분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는 그 목적하는 물질에 맞는 그러한 형태의 컬럼을 쓰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분석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도예요.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이 또는 분석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충전물들 이런 것들하고 감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빨리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빨리 분리를 해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스페시피시티예요. 특성들이 어떻게 서로 맞느냐 이거예요. 우리말로 한다면은 궁합이 서로 잘 맞냐 이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충전물들하고 이런 관계를 갖다 통해서도 마찬가지 컬럼을 선택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분리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거죠. 입자 크기를 갖다 작게 할 것이냐 크게 할 것이냐 또는 칼럼의 길이를 작게 할 것이냐 크게 할 것이냐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입자의 크기나 칼럼의 길이를 갖다가 그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분리가 잘 되느냐 아니면 분리가 안 되느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분리가 돼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빠져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입자 크기를 작게 했을 경우가 더 빨리 나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입자 크기를 크게 했을 때 더 빨리 빠져나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물질들을 갖다가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예. 또 앞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도 나왔었지만 이제 검출기의 종류예요. 검출기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의 그런 특성도 바뀌기 때문에 검출기를 무엇을 쓸 거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크게 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PLC의 경우에는 검출기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학적인 특성을 이용하느냐, 또 하나는 전기화학적인 특성을 이용하느냐예요. 광학적인 특성을 이용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콜로이드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가끔 들었었던 얘기지만, 예, 가시광선이 잘 통과를 하면 가용화, 그래서 투명하게 보인다고 그랬고, 가시광선에 이 통과를 못하고 어떤 입자들에 부딪혀가지고 난반사를 하면은 하얗게 보인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광선의 광학적인 특성, 또는 저기 UV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자외선과 가시광선의 광학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그런 경우에는 UV 비저블 디텍터, 즉 자외선 가시광선 분석 검출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광학적인 특성이지만 이런 것들도 이용을 합니다. 첫 번째 자외선과 이제 가시광선을 갖다가 구분하는 거는 저건 이제 저 빛의 파장인 거죠. 그 선의 파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리하는 건데, 두 번째는 형광 특성을 나타내느냐 아니냐를 통해서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검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굴절률이 얼마가 되느냐, 굴절 특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광학적인 특성이에요. 굴절률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물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깨끗한 물에 발을 갖다 이렇게 담그고 보면 물 속에 있는 발이 굉장히 짧아 보이거나 이렇잖아요. 그렇죠? 또 젓가락 같은 거 이렇게 꽂아 보면 젓가락이 꺾여서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물이 가지고 있는 굴절률에 따라서, 즉 빛이 투과하는 그런 이제 투과 굴절률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 바로 그러한 특성을 갖다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용액의. 그래서 요것들이 전부 이제 광학적인 특성을 이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화학적인 특성을 이용하는 것 중에는 전기화학적 지표들, 예, 그런 것들, 또 다른 형태로는 이제 전도도, 예, 어떤 용액의 이온의 전도도,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이용하는 그런 이제 검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거는요, 광학적 특성,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응용이 되고요. 그 과학적 특성 중에서도 제일 처음에 있었던, 예, 자외선 그리고 가시광선을 이용한 UV 비저블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많이 이용이 되고요. 두 번째가 DAD예요. D는 뭐냐면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 어레이 디텍터예요. 그러니까 다이오드라는 것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이 전자 쪽에서 이제 쓰는, 그쵸? 전자가 튀어나가고 그러면서 얘네들을 반도체의 어떤 특성을 갖다 나타내도록 하는 그런 이제 광학적인 특성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용한 거. 이것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형광이라든가 또는 굴절률이라든가 또는 전기화학적인 특성이라든가 전도도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검출기에 활용이 되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사례가, 요거는 이제 텍솔이라고 하는, 텍솔은 항암제로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물질 추출론 앞에 시간에 어떤 그 특정 성분을 갖다가 분리해서 유용하게 쓰는 거에도 이제 의약품이라든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 텍솔 같은 경우를 분석하고 그러는 경우에는 검출기를 저렇게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 특성을 이용해서 UV 비저블 검출기를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이용하는 것은 RI, 즉
리프렉티브한 굴절률을 갖다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카테콜이라고 하는 카테콜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식물성 그런 이제 페놀계 화합물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분석할 때는 일렉트론 캡처 디텍터 즉 전자 포획 그런 특성을 갖다 이용해서 이제 분석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전도도를 갖다 이용한 그런 이제 분석기기의 경우 이제 또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형들이 이제 쓰이기도 합니다. 이동상 용매는 그러면 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 이동 특성을 가지게 되는 이동상의 용매는 어떤 조건을 갖다 가져야 되겠느냐? 바로 HPLC가 물인 경우, 그레이드 이 솔벤트가 물인 경우 여기에서 물인 경우에는 18메가오hm 이상, 저건 이제 극성을 갖다 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항치가 18메가오hm 이상의 저항치를 갖다 가지는 것이 더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매의 경우에는 이 점도가 낮아야 되겠죠. 점도가 낮아야지 저 충전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데를 쭉 쉽게 빠져나오지. 점도가 높이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물이 모래사장을 빠져나오는 것이 더 빠르겠어요? 아니면은 설탕물, 물엿을 갖다가 모래사장에다 이렇게 흘렸을 때 더 빨리 빠져나오겠어요? 그래서 낮은 점도일 때 더 유용하다. 그리고 용매 간의 섞임, 잘 섞이느냐 안 섞이느냐. 용매의 어떤 시료가 잘 섞일수록 더 좋겠죠. 그렇죠? 잘 안 섞이면 곤란하겠죠. 이동상은 고정상을 변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이동상이 빠져나오면서 그 안에 붙어있는 고정상에 붙어있는 다른 물질이라든가 코팅된 거를 갖다 녹여서 분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분리하고자 하는 시료가 이동상에 마찬가지 녹아서도 안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UV라든가 자외선이라든가 또는 이제 굴절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교적 낮은 그런 용매들을 갖다 이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탄화수소를 분리하는 데 쓴다라든가 아미노산 분리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핵산이라든가 또는 지방산, 그 다음에 뭐 항산화 물질들, 그 다음에 오염물질, 뭐 카로티노이드 화합물들 또는 뭐 이제 당류 굉장히 다양한 곳에 다 씁니다. 식물성인 이런 물질뿐만이 아니라 천연물질뿐만이 아니라 화합물들 이런 것들도 분석하는데 두루 널리 쓰이고 있고요. 요것이 바로 그런 구조예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구조. 저기에 선반이 있는데 저기에는 용매를 갖다 놓는 용매 용기병을 갖다 놓는 데고요. 그리고 요 안에가 이제 칼럼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칼럼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것들은 그 데이터들 갖다 이제 전부 이제 분석하는 그런 형태예요. 다 유형은 비슷합니다. 요게 이제 모니터가 하나 더 딸렸을 뿐이고 저렇게 용매를 갖다가 넣어놓고 용매를 흘려보내면서 이 안에 칼럼을 통해 가지고 분리가 되는 그런 형태. 굉장히 단수가 여러 개 단위 있는 저쪽 왼쪽 위에 거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그 특성에 따라서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진 것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본 내용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가 어떻게 되고 분리 원리가 어떻게 되고 특성이 어떻게 되고 어떠한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질들을 갖다 분리하는데도 이렇게 이런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분리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질을 갖다 분석해내는데도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